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자가 이제 제시하는 또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구글 이제 무인 자동차나 또 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만은 로봇 진공 청소기, 그다음에 더 심각하게는 전투 로봇 같은 이제 그 자동화 기기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결국은 이 컴퓨터 로봇에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결정까지도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예컨대 전투 로봇이 적을 향해서 총을 발사를 해야 되는데 앞에 있다고 그래서 적으로 간주하고 총을 발사했는데 동료 전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전투 로봇의 실수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 판단을 로봇이 해야 되는데 그때의 판단은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결정이었죠. 적이 아니고 또 아군이 아니라도 민간일 수도 있잖아요. 민간인 중에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즉 전투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투 로봇은 그것을 섬세하게 판단하지 않고 사격을 가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이제 문제를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의 머리인 컴퓨터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책에서는 또 진공 청소기, 로봇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면은 무슨 뭐 귀뚜라미가 이제 그 방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 같으면은 귀뚜라미를 치우고 밖에다 이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겠지만 진공 청소기는 먼지 더미하고 귀뚜라미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빨아들여서 귀뚜라미를 죽이게 된다. 이런 이제 문제도 지적을 합니다. 이제 무인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과연 우리가 라이선스를 준다면 이제 자동차에게 라이선스를 줘야 되는 것인지, 자동차의 컴퓨터에게, 아니면은 사람에게 무인 자동차를 운영하는 라이선스를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동물이나 사람이 튀어들어왔을 때, 도로에 튀어들어왔을 때 대처를 하는데 그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때 이제 판단을 이제 컴퓨터가 내려야 되는데, 과연 컴퓨터한테 그런 도덕적인 결정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가 됐던 아마존의 드론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아마존의 이 택배 박스를 드론이 이제 나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매우 신기하고 흥미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과연 이 드론이 이렇게 소포를 배달하는 정도, 더 편리하게 우리가 택배를 받아보는 그런 측면만을 가지고 있을까? 네. 꼭 그렇지는 않겠죠.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택배를 배달하는 배달 기사들의 몇 명의 일자리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나오게 될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드론과 같은 과연 일종의 것도 그 무인 소형 항공기인데, 이것이 이렇게 평화적인 목적에만 과연 사용될까? 이미 전투에도 사용된다는 기사들이 있죠. 예. 아주 재미있게도 구글이 얼마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무엇하는 회사냐면 LAR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LAR을 개발하는 회사. LAR은 Lethal Autonomous Robot이라고 해서 치명적인 자동화 로봇입니다. 이건 즉 다시 말해서 전투에 사용되는 로봇을 주로 개발하는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구글이 거액을 들여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과연 구글이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장면을 한번 우선 보시죠.
예, 이게 파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놀랍죠? 네. 그런 험한 산길, 숲길, 이걸 다 거치고 지금은 Follow the Leader의 모습입니다. 리더를 따라가는, 추종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앞에서 저렇게 걸어가도 뒤에서 전투 로봇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잘 달리죠. 네, 실제로 뛰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이 로봇은 여기 나와 있지만 달파 어서 들어봤죠? 네, 인터넷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 미군이었고, 미군의 고등연구소죠. 미군의 고등연구소, 인터넷을 개발한 그 고등연구소와 그 다음에 US 머린 코어, 미 해병대가 공동으로 펀드를 해서 개발되고 있는 LS3이라는 그런 전투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용도가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부상자를 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전투, 즉 사격을 할 수 있는 기능조차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여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 로봇인데, 이것 말고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그 전투 로봇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악을 행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구글의 기업 모토인데, 과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그런 구글이 왜 인수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 여기는 분명히 윤리적인 문제가 숨어 있으리라, 이렇게 보는 것이 저자의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몇 가지 문제를 보았는데, 책에는 물론 이보다 더 훨씬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자동화에 대해서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 저자는 그 자동화의 그러한 일종의 더 트랩에서 헤어나올 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절망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문제는 아주 흥미있게도 자동화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사람들이 제기하지 않는다 하는 현상입니다. 문제를 사람들이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자동화의 문제는 더 발전된 자동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집요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먼저 우리가 자동화의 트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을 해야 된다. 머리가 아프더라도 질문을 해야 된다. 과연 자동화가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자동화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자동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자동화가 꼭 그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과감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자, 이제 멈춰, 스탑,
no more,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화의 방식이 지금은 기술 중심의 자동화가 대세인데 그것을 인간 중심의 자동화 혹은 인간 친화적인 자동화로 바꾸는 것은 과연 불가능할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일까? 사실 그렇죠. 우리는 기술 중심 자동화나 인간 중심의 자동화를 구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인간 중심의 자동화라는 것이 대세는 아니지만 실제로 여러 기업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어버스와 보잉이라는 두 항공기,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사의 입장 차이입니다. 에어버스는 앞에서 우리가 A320의 출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에어버스는 기술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래에 비행기에 있던 대형 조종관 대신에 측면에다가 초소형의 조종관으로 대체를 했고, 또 조종사들에게 촉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공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고 목표가 바로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위해서 특정 상황에서 비행기 컴퓨터는 조종사들이 내리는 지시를 무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조종사가 아니라 비행 소프트웨어가 통제력을 가진다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비행기에는 조종사와 부조종사 이렇게 두 사람이 타게 되는데, 이런 조종사들끼리의 협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조종사들끼리 서로 하는 일을 잘 모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책에서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잉은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식의 대형 조종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인공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종관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 소프트웨어보다는 조종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종사끼리도 서로 협력이 잘 되도록, 즉 상대 조종사가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다른 한편의 조종사가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 미국의 FAA, 미국의 이 항공 시스템을 통제하는 연방기구조는 비행 도중에 수동 조종 횟수를 늘려라 라고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자에 의하면은 이러한 권장은 이렇게 기술 중심적인 접근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접근이 이 항공기 자동화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그런 것을 함축한다고 합니다. 이 지금 사진이 가장 최신 기종 중에 하나인 에어버스 380하고 보잉 747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사진을 구하는데 이렇게 아주 딱 서로 그 맛비교할 수 있는 사진이 없어서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우선 에어버스 380을 보면은 조종사 2명 자리 앞에 컴퓨터 키보드가 있죠. 여기 양쪽에 있는 게 컴퓨터 모니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처럼 조종관이 여러분 오락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게 양쪽 옆에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그 에어버스 380은 구성되어 있고, 조종실이 보잉 747을 보면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대형 이 조종관, 운전대죠. 조종관이 두 조종사의 바로 앞에 있고, 이 에어버스 380에서 보여지는 컴퓨터의 키보드,
모니터가 대형 모니터가 없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큰 차이다. 여기에 그 철학, 자동화에 대한 철학이 이 두 기업의 그 철학이 다르게 돼 있고 그 다른 모습들이 실제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입니다. 재밌죠? 자, 이제 그 저자가 내리는 결론을 보면은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존재론적 궁핍, 영어로 existential impoverishment 라는 영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컴퓨터 스크린이라는 유리 감옥, 책의 제목이죠. 유리 감옥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쇠약해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의 상당 부분을 포기를 하고 대신에 세상은 훨씬 의미가 없어진다. 사람들은 더 능률적으로 변한 세상에 적응하면서 세상이 인간에게 준 것을 지각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저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질적 편안함과 기술적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시대는 목적이 없고 우울한 시대이기도 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풍요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우울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저자는 존재론적 궁핍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현대인들은 이런 존재론적 궁핍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저항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저항은 결코 부질없는 짓이 아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